우병우와 박근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검찰 조사 다 받는 거죠? 네, 먼저 박근혜. 이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의 2차 방문 조사를 받습니다. 예. 그제 1차 조사 때 모든 혐의 부인했었는데 오늘 검찰이 어떻게 다뤘는지 보고요. 박근혜 구속기간 9일까지인데 일단 이 구속기간은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연장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우병우 전 수석 검찰에 또 소환이 됩니다. 예, 10시에 소환되는데요. 검찰은 우병우 관련해서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우병우 뒤를 뒤지기 위해서 한 달간 50여 명을 조사했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도 임의로 제출받았는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세 번째 소환 만에 과연 구속이 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병우 구속이냐 아니냐 이 부분. 다음 포인트 뭡니까? 요동치는 대선 지형입니다.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게요. 이 문재인 대세론에서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로 급속히 재편되는 모양새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은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이 탈당해서 안철수 캠프로 갑니다. 오늘 탈당 선언을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집단 탈당하려고 했다가 일단 혼자 탈당을 결행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그러면 지금 고민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일단 원외 위원장들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도미노 탈당이 오는지가 관심사인데 앞으로 안철수 상승세에 따라서는 이 현역 의원들도 이 엉덩이가 들썩들썩할 것 같습니다. 10여 명 정도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고민이. 이현주 의원은 저희가 어제 계속 접촉했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공식 선언을 한 뒤에 인터뷰는 진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잠시 후에 문재인 캠프 또 국민의당 캠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복불복 세월호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하중 테스트를 벌였어요. 어떻게든 이번 소족이 끝나기 전에 들어 올리자 이런 노력인데. 근데 복불복이 뭡니까? 세월호를 다루는 이 해수부의 태도가 복불복인데요. 모든 것을 지금 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월호 무게 예측이 틀리면서 이제 모든 걸 운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어젯밤부터 세월호를 운송 장비에 일단 올려놓고 보는 시험, 이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송 장비가 세월호 무게를 견디면 오늘 육상 거치 작업에 바로 들어가고 만약에 실패하면 더 단단한 운송 장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이 새로운 운송 장비를 투입하는 데만 또 2, 3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이고, 좀 애타는 가족들 심정, 국민들 심정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포인트 가죠. 오늘 내일 북한 문제가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오늘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데 트럼프가 이 시진핑에게 북한 문제 해법을 가져오라 이렇게 예고를 했었죠. 오늘은 그런데 북한 문제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안 하면 미국이 하겠다는 건데 북한 타격이 해법이라고 믿는 트럼프이기에 참 걱정되는 말입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속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모든 선택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선택지가 이 얘기는 모든 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석이 되죠? 잠시 후에 이 얘기 좀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MBC라는 방송국 아시죠? 이 방송의 저녁 뉴스 앵커가 우리나라 오산 기지에 와서 어제로서 3일째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해외로 나와서 생방송을 하는 건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주목해야 된다라는 반증으로 저희에겐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백악관이요. 북한은 수년간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을 촉발시키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 정상이 현지 시각으로 6일에 만납니다. 지금 한반도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돼서요. 이분을 만나고 가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을 해보죠. 정세현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이 시각 생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북한이 발사체 발포했다는 속보가 나와서 깜짝 놀라면서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무력 시위죠? 그렇죠. 아니 미국하고 중국이 정상회담하는데 왜 북한이 무력 시위합니까? 우선 시기적으로 이게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에 있어요. 4월 말까지.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중에는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위협적인 군함이나 비행기들이 한반도 상공이나 영해를
이제 비행을 합니다. 예. 그런 데 대한 견제 의미도 있고. 그건 이제 항상 있는 거고. 예. 그걸 이제 훈련 때 항상 하는 거고. 예. 근데 이번에 시기적으로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쏜 건, 예. 발사한 것은, 이번에 북한 문제를 가지고 미중 간에 빅딜을 할 때, 함부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은 버려라. 만약 군사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당신네를 얼마든지 공격하고 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하는 것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이제 만나면 분명히 우리 얘기 할 텐데, 우리 북한 얘기 할 텐데, 그때 너희들 조심해라. 이런 경고. 지금 빅딜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미중 간의 빅딜, 북한 문제를 놓고. 예.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중 간의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미국이 작년 한 해만 중국으로부터 받은 무역 적자가 5,400억 달러예요. 예. 5,400억 달러면 우리 금년 국방비의 13배도 넘는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조 한 5천억 달러 정도의 GDP를 작년에 생산했는데 그게 3분의 1 넘는 돈 아닙니까? 그러네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흑자 보는 것을 좀 줄여라. 도리어 우리 미국으로서는 관세 장벽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제 겁을 줄 겁니다. 근데 미국이 또 중국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고속철도를 놔달라는 겁니다. 고속철도요? 그게 한 1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요? 고속철도? 미국에 그러니까 공업지대로 통하는 그런 고속철도를 그거를 놔달라. 왜 중국한테 놔달라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명분은 뭡니까? 중국한테 5,400억 달러씩 뺏기는 상황에서 돈을 못 모았기 때문에 무역 적자도 지금 줄이고 그리고 너희들 그동안에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고속철도를 놔라 하는 그런 경제 거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 지금 북핵 문제, 사드 문제가 끼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에 몇 가지 요구를 들어주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사드 이것은 좀 미국이 입장을 좀 다시 조정하라 하는 식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빅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은 내놓기만 하고 미국은 아무것도 안 주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들 요구 들어줄 테니 당신도 우리 요구 들어달라라는 때 그 요구가 사드 배치 좀 어떻게 철회해봐라, 연기해봐라 이런 요구가 될 거란 말씀이죠. 그렇죠. 미국이 들어줄까요, 그걸? 이미 사드 들어와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아니요, 이제 일부 부품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완전 조립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조립을 해도 운용 시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동이죠, 가동. 그렇죠. 가동을 연기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이번에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챙겨야 될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중국한테도 뭔가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줄 거라고 보세요? 안 주고 안 되죠. 그게 상호주의로 하는 거지 협상을 일방적으로 못 합니까? 그 경제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사드가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고. 희망도 섞여 있고. 아니, 이거 우리 문제니까. 근데 사실 요즘 이제 북한을 향한 미국의 발언을 보면 쉽게 그 문제를 양보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지난 3월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 우리는 경제, 안보, 외교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 이랬고요. 미국의 MBC 방송의 간판 앵커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계속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녁 메인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외국 가가지고 이렇게 생방송하는 건 이라크전 같은 큰일이 터졌을 때 이런 게 터졌을 때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 지금 북한 선제 타격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군사적인 충돌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해외에선 하고 있고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저는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장외 압박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아니, MBC는 방송국인데요. 가제는 개편 아닙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이것도 압박 전술이다. 아니,
우리 방송도 우리 언론도 예. 가령 어느 다른 나라하고의 그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한 관계가 일어났을 때 예. 누구 편이 돼요? 국익을 생각하겠죠, 아무래도.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그 중국한테 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예. 북한을 선제 타격하면 북한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다친다. 어차피 끌려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에 발전에 도움이 안 되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선제 타격론이니 뭐 북한이 4월에 6차 핵실험할 거라는 이런 설들은 다 설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꼭 설이라고 볼 수만은 없죠. 북한이 가만 보면 그동안의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예. 우리와는 다른 계산을 셈법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식대로 이제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저 사람들은 의외의 소위 기상천외 발상을 해가지고 기상천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뜬금없고 황당한 결정들이 나올 때가 있죠.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이번에 그동안에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고 그러는데 가지고 놀았다는 게 이게 뒤통수 때리는 일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예. 많이 당했죠. 예. 그래서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건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준비된 6차 핵실험을 마저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국 간에 어떤 간접적인 딜을 하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생각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요? 중국이 계속 중국한테 이렇게 하청을 주는 식으로 너희들이 북한의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미사일도 더 이상 발사하지 않도록 만들지 않으면은 군사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오면은 그래 헐터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그렇군요. 사고를 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나저나 정 전 장관님 문재인 후보의 자문역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있어요. 근데 별로 그게 대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100여 명 중에 한 분이시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렇죠. 제가 나오신 김에 하나 좀 여쭙고 가려고 시간 별로 없지만.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 김정남 암살 사건을 이승만 박정희 정권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비난만 할 처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다른 모든 당이 일제히 비난 성명 냈었어요. 문재인 후보 안보관 불안한 거 아니냐. 어떻게 김정남 암살하고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을 비교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안보관 논쟁으로 이어졌는데 당사자가 나오신 김에 이거 답 한번 주시죠. 우선 첫째 그때 그 김정남 암살 사건은 사실은 그 형제간의 정치 권력 싸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쟁자는 제거하려고 한 게 정치가들의 그 속성 아니에요. 예. 우리도 그런 흑역사가 있었다. 박정희 정권 때는 김대중 당시의 야당 지도자를 동계에서 납치해서 태평양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살려주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정권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보 문제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때 황교안 총리가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종의 안보 위기론을 좀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그런 이제 논리로 회의도 주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김정남 암살 사건과 안보는 무관하다. 이건 김정남 암살 저희들끼리 내부 문제인데 왜 이것을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논리로 쓰려고 근거로 쓰려고 그러냐는 그런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픈 곳을 찔렸는지 안보관으로 바로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김정남 암살 사건을 가지고 일종의 북풍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는 경고였습니까? 그런데 이 안보라는 것에 지금 문재인 후보가 됐건 야당 또는 진보 인사들의 안보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보는 국방이 전부예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보관이 튼튼하다고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게 협상으로도 문제를 풀어가지고 안보 상황을 좀 안보 위기를 낮춰야
되겠다고 하면 예. 그 안보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안보는 국방 플러스 외교 플러스 남북관계 이 알겠습니다. 3자가 결합되는 그런 이 관계입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뭐 대선판이 정말 술렁술렁합니다. 맞아요. 예. 하루 앞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30일 남았으니까 네. 야 이번에 정말 짧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안 짧아요. 안 짧아요. 아직 한 10번은 더 뒤집어도 뒤집힐 것 같습니다. 행간에선 뭐 가지고 오셨어요? 대선 주자들이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딜까요? 현충원이죠. 맞습니다. 예. 여기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방명록에 친필로 추모글을 적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상징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뭡니까? 대선 주자들의 참배 정치, 방명록 정치,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길지는 않죠. 대부분 예. 한 줄 뭐 쓰는데 그 한 정도죠. 문장 쓰는데 네. 꾹꾹 눌러서 아주 정성껏 씁니다. 진짜 꾹꾹 눌러서 쓴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쓰는 이유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네, 거기에는 또 얼마나 고심하고 고민한 흔적이 담겨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명록 정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요. 그렇겠죠. 그럼 과연 어떤 글을 남겼을까? 먼저 문재인 후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 라임을 딱 맞췄어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 네. 안철수 후보. 나뉘어진 대한민국을 희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희망과 사랑으로 하나. 홍준표 후보. 필, 사, 즉, 생. 딱 4글자였어요. 4글자. 필사, 즉생. 예. 깔끔하죠. 유승민 후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유지를 받들어 조국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 예.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을 기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방명록 글귀도 오인오색이죠. 그러네요. 대선 주자들의 참배 정치, 그중에서도 방명록 정치. 이 행간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하이쿠 같은 문구에 우주가 담겨 있다입니다. 하이쿠라면은 흔히 단가라고도 불리고요. 시. 일본의 짧은 전통시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한 17글자 정도 되는 문장에 시인의 철학이나 세계관, 감성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꾹꾹 진짜 압축해서 눌러 쓴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홍시여 젊었을 때는 너도 무척 떨벗지. 한 줄이 끝이에요? 네. 이 얼마나 인생이 함축되어 있는 그렇죠. 시입니까? 이게 바로 하이쿠입니다. 네, 젊은 시절을 딱 떠올리게 하잖아요. 맞아요. 대선 후보들의 방명록도 하이쿠랑 비슷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이 추모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 여기에는 정의로운 사회를 강조하면서도 국민 화합의 메시지 이걸 이제 담은 겁니다. 국민 화합의 메시지. 네. 나는 모두의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 그렇죠. 문재인 후보 항상 얘기되는 부분이 이제 확장성 부분이잖아요. 네, 나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다. 네. 이걸 담는 거죠. 안철수 후보 나뉘어진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비슷하네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저쪽은 통합시키고 이쪽은 나뉘어진 거를 다시 붙이는 화합의 의미를 좀 더 담았다. 예.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국민통합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죠. 필사즉생 홍준표 후보는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 말 그대로예요. 보수정당 지금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 위기를 내가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군요. 유승민 후보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표현. 예. 이거 정의란 말이 굉장히 주목될 만한데요. 유승민 후보가 유독 많이 쓰는 단어가 정의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유현희 원내대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반기를 들고 서로 이제 갈등을 빚었을 때 그때부터 정의라는 단어를 계속 줄고 사용해 왔습니다. 정의 맞습니다. 이건 또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해 보면요. 독자 노선을 계속 걸어나가겠다. 이런 뜻도 같이 담고 있는 결기가 들어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심상정 후보는요? 심상정 후보의 메시지. 무명의 영웅들을 기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과 달리 무명의 이 영웅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특해요. 심상정 후보의 것이. 네네. 유독 이제 영웅이란 말을 강조했는데요. 누굽니까, 그 영웅? 노동자와 서민이 바로 그 영웅이다. 노동자와 서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역시. 그런 의미를 이 방명록에도 꼭꼭 담아서 메시지를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간 하이쿠. 우주가 담겨 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몇 글자 안 되는 글.
그러나 외우고 연습해서 쓰는 것이다 입니다. 연습하고 외워서 쓰는 거다? 아, 그럼요. 현충원 방명록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막 영감이 팍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쓰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네요. 절대 아니죠. 네. 전날부터 아니 며칠 전부터 현충원 간다는데 뭘 써야 되나 막 고심하는 거예요. 미리 궁리해보고 직접 써보기도 하고 썼을 때 내가 획 하나 잘못 그으면 안 되니까. 맞춤법 틀려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사람도 네, 있어요. 맞아요. 그 말씀도 드릴게요. 참모들한테 이 문장이 어떠냐 검증도 받고 또 쓰기 직전엔 이거 중요한데요. 날짜 잘못 쓰면 이거 큰 망신이에요. 오늘 며칠이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연습을 다 하고 궁리하고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적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큰 참사가 벌어지는데요. 말씀하신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맞춤법 틀리는 거. 맞아요. 지난 2007년 그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이명박 후보. 예. 당신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읍니다. 아, 이거 기억납니다. 의에다가 비읍 받침. 이거 습으로 바뀐 지 오래됐는데. 그리고 번영된 조국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받침 넣으면 안 되잖아요. 디귿 받침 넣으면 안 되죠.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치겠읍니다. 이렇게 썼어요. 5글자인데 2개를 틀렸어요. 네, 그 맞아요. 5글자 중에. 이거 두고두고 해제됐고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을 때 사람 사는 세상이란 말. 이거 뭐 사람들이 다 너무 익숙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람 사는 사회라고 썼어요. 이것도 구설수에 올랐고요. 그전에 현충원을 방문해서 방명록을 적었을 때는 미리 메모에 쪽지를 메모해서 갖고 와가지고 그거 보고 이렇게 베껴서 적었다고 그래가지고 논란이었는데 그러니까 몇 글자 안 되는 방명록이지만 맞춤법 틀리거나 잘못 표현하면 이거 평생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후보들은 연습해서 적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잠깐. 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되니까 미리들 열심히 연습하고 그럼요. 완벽하게 그거는 외운다. 치명적인 거예요. 이거는. 세 번째 인간 뭡니까? 세 번째 인간은 참배가 곧 정치 철학이다입니다. 이거는 무슨 심오한 얘기인가요? 옛날에 진보 진영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면 지지층 다 떨어져 나갔어요. 난리가 났죠. 그 다음날 독재자한테 어떻게 참배하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예. 반대로 보수 진영 후보들이 봉화마을 가면 이것도 봉부연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 대선 후보들의 참배를 보면서 정말 세상 많이 변했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제일 먼저 방문한 게 이승만 박정희 전 그렇죠. 대통령부터 갔더라고요. 5년 전에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부터 참배를 했거든요. 예. 왜? 그만큼 국민통합 메시지가 절실하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는 무명용사 봉안시라고 일반 사병 묘역을 먼저 참배했거든요. 예. 왜? 하루 전에 다녀간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를 하고 싶으니까. 다시 말해서 어딜 먼저 가느냐, 뭘 방명록에 적느냐, 참배 순서와 방명록에 쓴 몇 글자, 이 문구에도 정치적 행간이 숨어 있다.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선이 이제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 이례적인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남은 한 달이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는 엎치락 뒤치락 혹은 안 후보가 이기는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젯밤 YTN 여론조사가 저녁에 나오면서 밤새 화제를 뿌렸는데요. 이건 상당히 비현실적인 프레임이 만든 허구다, 허상이다 라는 주장과 실제로 문재인 대세로는 깨지고 있다는 증거다 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보내주시고요. 진짜 안철수 후보 말처럼 문재인의 시간이 가고 안철수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의 시간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이거를 뭐 평론가들과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예 당사자 양당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것으로 하죠. 먼저 민주당 문재인 캠프 전략본부장 맡으셨어요. 전병헌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예, 국민의당 김영환 최고위원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영환입니다. 예, 일단 짧게 두 분 답 좀 주세요. 먼저 전병헌 본부장님. 네. 문재인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문재인 대세론을 입증했는데 네. 과연 본선에서도 이 기운, 이 흐름 유효할까요? 여전히 문재인의 시간 맞습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지금 지난 10년 보수 정권 실패와 국정농단으로 해서
그야말로 정권 교체가 절실한 상황인데 가장 확실한 그 정권 교체의 적임자라는 측면과 또 탄핵 국면으로 오랫동안 그 혼란한 국정의 그 혼란을 빠르게 수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가 강점이 있어서 문 후보에 대한 지지세는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또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여전히 문재인의 시간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게 믿고 싶고 그 말씀이세요. 국민의당의 김영환 최고위원님. 예, 지금 전병현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 인식은 같고요. 예. 선거는 있다. 그리고 대세로는 없다. 그것이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선거는 양강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들은 전략적 선택을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이 같다는 건,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까지는 난 동의한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치솟아서 그동안 촛불 정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같은데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 하는 그 대세로는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양강으로 좁혀서 대선을 보고 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또 부산,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것이 여론조사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서도요. 사실은 이러한 흐름은 이미 그 작년 말부터 계속 있었죠.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그 정권 교체의 흐름과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민의 분노,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연장해야 되겠다라는 일부의 그 보수 지지층의 흐름이 사실은 그동안 반기문에서 그리고 황교안으로 그리고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안철수까지 온 것이지, 이 흐름이 사실은 그동안에 쭉 그 지지도의 흐름을 보면 하나의 그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물론 그러한 흐름도 표로서는 작동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 흐름이 결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 민심과 정권 교체의 그 열망을 대변하는 그런 흐름의 지지표는 아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대선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 정신을 함유한 지지층이 과연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더 적절한 인물인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의 흐름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시간이냐, 아니다 이제 안철수의 시간이 왔다. 지금 두 분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정권 교체는 똑같은데.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는 말씀드리지만 안철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안철수 의원이 직접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는 안철수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후보니까.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국민들은 오랜만에 선거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재미도 있다? 그래, 국민들은 왜 문재인 찍는 것만이 정권 교체냐, 또 문재인을 선택하는 것만이 적폐청산이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친박 패권은 물론이고 친문 패권을 한꺼번에 날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희들의 적폐는 그냥 두고 왜 남의 적폐만 얘기하고 있냐. 너희 눈에 들보도 봐라.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친박 패권뿐만 아니라 친문 패권에 대해서도 응징하는 의미로 지금 안철수로 표가 이동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이 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내가 대세다. 하는 교만을 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 답변 좀 듣고 가죠. 전병헌 본부장님. 친박뿐 아니라 친문 패권에 대해서도 지금 아니다라는 답으로 지금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그쪽의 희망사항이고,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을 일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나 정체성은, 비문, 반문 연대의 그 정체성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문 반문 연대라는 것이
정권 교체를 좀 어떻게 해서라든지 희석시켜서 정권을 연장해보고 그리고 적폐청산을 좀 더 방해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부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합집산 내지는 합종 연행을 모색해오면서 어떤 일정한 지지 흐름을 가지고 왔었던 것이거든요. 그 지지 흐름 속에서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일정하게 상승을 하는 틈을 타서 다시 한번 뭐 친문이니 반문이니 이런 식의 인물 대결 중심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병헌 의원님 말씀하시는 예. 그 걱정을 붙들어 매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왜냐하면 우리는 반문연대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특정인을 반대하는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세력을 묶어서 승리할 생각이 없다. 그런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하지 않겠다. 국민적 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 일단 김영환 의원님.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그것이 대세론입니다. 내가 대세다라고 말하는 사람.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런 후보는 전 세계적으로 없고 역사적으로도 없었습니다. 이런 교만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만약 안철수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예. 내가 대세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하지 않고 오만한 생각을 갖는 순간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은 예.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을 안 찍고 안철수 때문에 안철수를 찍는 그런 국면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전병헌 본부장님 답변 주세요. 네. 지금 이제 말로는 그 다른 당과의 연대나 합종 연행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동안에 그 국민의당이 보여온 행태는 박지원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박지원 당대표는 끊임없이 이른바 반문연대, 비문연대를 외치면서 끊임없는 물밑 그 모색을 했죠. 구체적으로 김무성, 김정인 씨 이런 분들과 대화, 물밑 대화 작업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반면에 이제 그 안철수 후보는 연대는 없다라고 이제 수락연설에서 밝히셨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락연설에서 밝히기 전에 예.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논의를 하면서 이른바 친박형 그 유권자 지지까지 그러니까 모으려는 아주 그 전술적인 그런 그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약간의 그 이중적인 그런 그 전술을 쓰고 있고 국민의당 자체가 당 대표와 후보가 역할 분담을 해서 예? 당 대표는 끊임없이 보수 세력의 표, 즉 정권 연장 반대의 표, 기득권 연장을 하려는 표, 적폐 세력의 표를 끊임없이 손질하면서 되겠습니까?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아까우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속적으로 또 하지 않겠다라는 이거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중 플레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구심이 결국은 단일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인위적인 단일화. 자, 김영환 의원님 답변 주세요. 예. 지금 대통령 후보가 안철수 후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지원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또 김영환이가 나간 게 아니라 우리 그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박지원 후보의 그 말씀이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중잣대니 이중 성격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또는 대선 후보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이. 예. 지금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그 막말들,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댓글이나 문자 폭탄이나 18원 후원금이나 이런 것이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미래 먼지보다 더 유해한 이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넌더리를 내고 있고 같은 당에 경선을 하고 있는 안희정 후보가 정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북하면은 경선이 끝나고 나서 안희정 후보의 표가 전부 안철수한테 거의 오겠습니까? 이런 패권 정치를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런 당의 후보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과 정치 세력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반성하고 자성할 생각은 없고 남의 탓을 하고 안 대표를 그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제가 한 가지만 드리면 잠깐만요. 예, 똑같이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짧게 그럼 한 번씩 더 드리겠습니다. 예의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후보잖아요. 국민의당 대표는 박지원 대표입니다. 그런데 당 대표와 후보가 이게 별개의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러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사당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문자폭탄 자꾸만 논란을 벌이는데 그 문자폭탄은 아주 빙산의 일각인 문제인데 마치 그것이 정치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마치 그 무슨 패권주의적 상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왜곡이고 침수봉대고 그런 식의 말하자면 매도 또한 그 정치적 적폐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짧게 마지막 답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폭탄 이거 빙산의 일각인데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냐? 김영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관돼 있죠. 이 막말과 문자폭탄과 또 최근에 여론조사를 양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언론에 대해서 또 언론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에 이걸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정당이 어떻게 집권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언론기관에 영향을 주거나 정치 권력이 개입할 그런 소지가 있고 이게 블랙리스트와 뭐가 다른 일입니까? 벌써 정권을 잡기도 전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오만 불손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 말씀해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질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씩 기회 더 드리겠습니다. 전병헌 본부장님. 예, 그 여론조사를 그 문제를 삼았다. 그것을 교만이다, 패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제대로 된 인식을 조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여론조사의 책임이고 기능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 기관이 2010년 이후에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데이터를 갖다가 그리고 그 낡은 데이터가 어떤 답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읽고 나서 그렇게 해서 그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유무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즉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이렇게 해서 8대2 정도의 구성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조사는 무선 통신은 하나도 없고 무선 대신에 우리가 인터넷 조사를 60%나 반영을 해서 그것도 하루 만에 인터넷 조사는 적어도 2, 3일은 걸려야 제대로 된 샘플링이 되는 거죠. 지금 고발한 여론조사 디오피니언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론조사는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 정치판을 문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전병헌 본부장님 흐리게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고발한다 그래서 그걸 무슨 교만이니 무슨 블랙리스트니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를 너무 몰라도 모르고 여론조사를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뜨거워져서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 전병헌 본부장님 제가 잠깐만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체에 대한 불신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에서 처음으로 앞서게 된 디오피니언 조사 그게 문제였다고 보시는 겁니까? 디오피니언 그 조사 그게 문제였다는 말씀. 자, 김영환 의원님 그게 문제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오피니언 조사 내일신문 조사는 그동안 계속 그런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뒤지니까 그거를 문제를 제기한 것도 방식이 계속 똑같았습니까? 거기는? 그 방식을 그 디오피니언이라는 그 언론 조사기관이 전병헌 의원에 대해서 이거 명예훼손을 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휴대폰 조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낡은 방식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남의 그 조사기관의 조사 기법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조현 씨의 나이가 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결과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조사는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양자대결은 이제 이길 수가 없는 단계로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그걸 봐야지 그 손가락으로 눈을 가리듯이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환 의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 디오피니언이 그동안 쭉 같은 조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2월부터 내일신문의 조사가 2월부터 디오피니언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쭉
같은 조사를 내일신문에서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사실관계가 그야말로 다른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유선조사 20%, 무선조사 80%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피니언은 그 유선조사 40%, 그리고 인터넷 조사 60%. 그래서 무선 조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유선 조사의 데이터도 2010년 이후에 KT 경제 명부가 여론조사 가지고 이렇게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정리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양자구도에서 해가 빠진 조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조사를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안 쓰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오피니언에서만 썼다 이런 두 분의 의견이 뭔지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께.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믿을 수 없는 조사였다. 한쪽에서는 충분히 흐름을 반영한 조사였다. 이건 청취자들이 판단하시리라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양자 대결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아주 왜곡된 조사가 양자 대결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여론 왜곡의 기폭제가 됐다라는 거죠. 예, 지금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을 하셨어요. 아마 청취자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정말 대세냐 대체냐 이것에 대한 양당의 분석, 양 캠프의 분석을 듣고 있는데 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제안을 하기도 했고 또 청취자의 질문으로도 들어오는데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김영환 최고위원님. 네네. 끝장 토론 해보자. 무슨 끝장 토론 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까? 이제 그 원고를 써준 걸 가지고 이렇게 짜진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 읽는 그 토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잘못된 후보를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의 토론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요번에 그 대통령을 구속 파면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의 불행이 미래의 불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TV 토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재인 후보만 딱 찍어서 나랑 1대1로 끝장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양강으로 가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관심이 양강으로 가 있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전병헌 본부장님, 이 끝장 토론 제안 혹시 받으실 생각 있습니까? 문캠프는? 예, 우선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검증의 무풍지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증을 좀 더 받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측면에서 TV 토론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도 좀 검증에 그 광장으로 좀 나와서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 토론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지금 이게 그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고 대통령을 뽑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후보가 지금 두 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세 분이 있어서 총 5분이 확정돼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두 사람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을 제안할 때 안 후보 자신도 이것이 성사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마 이 여러 가지 기선제압용으로 선제적으로 이제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그 제시나 의도도 제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전 본부장님. 선관위와 논의를 해서 절차와 이 내용이 정해진다면 뭐 언제든지 토론을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보죠. 예, 전 본부장님과 김영환 의원님 의견 양쪽 들었고요. 제가 30초씩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는데 그 30초를 여러분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먼저 하시죠. 사족이나 뭐 이유를 달지 말고 끝장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토론을 맞짱 토론을 했습니다. 서서 스탠딩 해가지고 그 방청객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반장 선거라서 미국 선거가 그걸 한 거겠습니까? 미국이 그런 민주주의나 무슨 토론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끝장 토론하시고요. 그 끝장 토론 안 받으시면은 대통령 자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영환 의원님이셨고요. 전병헌 본부장님 30초 드립니다. 예, 뭐 끝장 토론 뭐 어찌됐든 그것을 기피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후보들과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체계와 그 내용을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이와 같은 10초입니다. 검증을 위한 토론조차도 이처럼 막 기선을 제압하고 또는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토론 던지기식 제안은 이것은 이른바 이런 것들은 새 정치가 아니고 정치 구태로서 이런 것 또한 정치 적대로서 좀 버려야 될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 분과 주어진 시간이 뭐 길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준비된 내용 더 많았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앞으로 정책 토론, 검증 토론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 그때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캠프 측의 전병헌 전략기획본부장 그리고 안철수 캠프 측 국민의당 김영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진짜 이제 대선 시작된 느낌 나네요. 네네. 예, 저 캠프 분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시고 네. 저도 하면서 긴장이 되고 청취자 문자도 쏟아지는데 네. 여론조사가 지금 여기에 더 저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는 여론조사. 근데 이제 앞에서도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선 갑론을박이 뜨거웠는데 네. 왜 조사기관마다 좀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었단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에서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반토막으로 나온 데가 있었어요. 디오피니언 조사였죠. 방금 전에 한참 얘기했던 그 디오피니언 조사. 왜 이렇게 다르냐? 요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답변 잠깐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유선과 무선의 비율이고요. 유선이 많을수록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유선이 많을수록 무선이 많을수록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미국 선거에서도 트럼프 힐러리의 지지율이 유무선 비율에 따라 달라졌는데요. 예. 지금 무선의 비율을 적게는 50% 반영하는 데가 있고 많게는 100% 반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되고요. 두 번째는 디오피니언이 다른 조사기관이 쓰지 않는 방식이 바로 인터넷 패널 조사. 인터넷 패널 조사가 뭐예요? 서베이 링크라는 회사의 패널을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네네. 항상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조사자가 랜덤 샘플링 할 수 있는 방식을 권고하는데 패널 조사도 물론 그 합법적인 조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 패널 조사의 경우에는 부동층이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 못 정한 무당파층이 30-40%가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디오피니언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계속 이어졌던 조사의 트렌드를 봐달라는 얘기인데 쭉 하고 있으니까 처음으로 안철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거죠. 그전에 사실 크게 관심을 못 받았던 조사였습니다. 잠깐만요. 그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잠시 후에 탈당 공식 발표할 이현주 의원이 전화 연결이 됐답니다. 잠깐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결과를 좀 듣고 나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대선 후보 지지율 리얼미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다자로 먼저 보고 3자 보고 양자 보고 세 가지 경우의 수 다 보겠습니다. 우선 쭉 모두 다 늘어놓고 질문 드렸습니다. 다자구도. 저희가 이번 조사는 매일경제 MBN 의뢰로 저희 리얼미터가 어제 하루 동안 실시한 조사였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표본 오차, 응답률은 총통합 9,359명 중에서 1,008명 응답을 완료해서 10.8%였고요. 유무선 전화 면접,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다자구도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다자구도. 네, 저희가 오자 원내 그 후보가 확정이 됐고 그 외에 김종인, 정우찬 무소속으로 포함을 시켜서 해봤는데요. 1등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 41.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4.5%, 자유한국당 홍준표 9.2%, 바른정당 유승민 3.0%, 정의당 심상정 2.5%, 무소속 김종인 1.2%, 정운찬 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안철수만 봤을 때 문재인 41.3, 안철수 34.5 이렇게 나왔고요. 3자 구도는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를 상정하고 지금 지지율이 훨씬 높은 홍준표 후보가 됐다라고 가정하고 또 경우의 수로 돌려보신 거죠? 네. 3자 어떻게 났어요? 3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44.2, 국민의당 안철수 38.0, 자유한국당 홍준표 12.3%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3자 대결. 문재인 44.2, 안철수 38. 홍준표 12.3. 3자로 해도 여기도 역시 문재인 후보가 앞서네요. 오차 범위 벗어나서 앞서는 안철수 거죠. 후보가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올라서 오차 범위에 살짝 걸쳤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두 후보 간의 격차가 6.2%. 그렇게 되는 3자 대결. 자, 양자가 됐을 경우를 가정한 이제 경우의 수로 던졌습니다. 질문. 양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46.3, 안철수 42.8%로 문재인 후보가 3.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46.3, 안철수 42.8 이렇게 나왔군요. 근데 어제 이제 YTN 조사하고 네네. 그 전날에 그 지금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은 디오피니언 조사에서는 네네. 안철수 후보가 앞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술렁술렁 거리는 건데 네. 우리 리얼미터 조사도 46.3 대 42.8 이거 지난주 조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격차가 상당히 줄었는데요. 저희가 예. 지난주에는 양자 대결을 하지는 않았고 과거 오래전에 했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조사의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예. 저희 리얼미터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단일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양자 대결을 질문을 했고요. 다른 조사기관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다른 조사기관들은 일제히 그냥 문재인 대 안철수 그냥 이름만 호명을 했습니다. 설명 하나도 없이 문재인, 안철수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이런 조사. 네, 저희 리얼미터는 예. 문재인하고 심상정이 단일화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안철수, 홍준표, 예. 유승민이 단일화하는 이런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예, 저희가 조금 차이가 나고 다른 데는 그냥 문재인 대 안철수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 비문 대결 구도로 질문했기 때문에 지금 예. 문재인 후보가 비호감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다른 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대체로 오차 범위 안팎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갑자기 안철수 후보의 급상승은 사실이잖아요. 네. 모든 여론조사에서. 급상승의 원인이 뭔가 이것 좀 분석해 보셨어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민주당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이재명 후보 간의 예. 준결승전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이 상당 부분 안철수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다자구도나 예. 다자구도를 특히 보면 예.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소폭 하락하는 결과들이 나타났고요.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를 어떻게 빨리 끌어안을 것이냐. 예. 물론 일부 참모들을 지금 문재인 캠프 쪽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만 예. 여전히 그 폭은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보기에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경선 후유증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던 표에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50에서 60까지가 이동하는 걸로 보이고 네. 안철수 후보 측으로. 이재명 표에 이건 여론조사마다 다 비슷하더라고요. 한 30% 정도가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표는 문재인 쪽으로 더 가긴 합니다만 격차 크진 않고 예. 그 안희정 지사의 표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그 거군요. 부분이 지금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빨리 좀 시급히 해야 될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갑자기 왜 이렇게 급상승하는 거야? 이거 뭐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 아니야? 혹은 뭐 일부러 띄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분석해 보면 안희정, 이재명 표. 네. 요게 이동이 주요한 거군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최근 종편이나 보수 신문에서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집중 조명이 또 영향을 미쳤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랍니다. 네. 이택수 대표님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네. 듣는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기 괜찮으세요? 네, 마무리 단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이었습니다. 예, 앞서서 예고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을 곧 탈당하는 이현주 의원이 급히 연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인터뷰가 좀 어려운 걸로 답변이 왔었는데 생방송 중에 인터뷰를 하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이현주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심을 하셨네요. 탈당을 하시기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탈당의 변을 보니까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다. 왜 탈당하십니까? 뭐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고요. 탈당 기자회견은 조금 있다가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될 텐데요. 어쨌든 뭐 누구 특정인을 거명하기보다는 어떻든 간에 이번에 그 탄핵 이후에 국민들이 그냥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넘어서 새로운 시대에 나가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뭔가 많이 달라져야 된다. 변화를 바라는 열망이 굉장히 크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래도 이 정치 질서 새롭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국민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그런 정권 교체가 뭔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런 앞으로 이제 보면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그런 새로운 정치 실험을 많이 하고 거기 계신 많은 동지분들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기에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제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실험을 위해선 국민의당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근데 이른바 김종인계의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김종인 네. 전 대표도 출마 선언하셨잖아요. 거기 가서 돕지 않고 왜 안철수 후보한테 가세요? 뭐 개 사람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해서 그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포럼 대표를 맡으면서 예. 그 경제민주화 활동 그리고 개헌 모임의 어떤 그 간사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예. 우리 당내 개헌파 모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연결이 많이 됐는데 저는 뭐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절실하고 다음 정부에서 꼭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정치적 경로는 저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종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를 한 30일 남았는데 두 분 사이에 어떤 중간다리 역할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두 분 힘 합쳐야 된다면 이런 생각? 이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제 역할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문제는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결정하실 부분이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예. 네 김종인도 필요하고 안철수도 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추가 탈당이 혹시 더 있습니까? 고민하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당내 패권 문제 때문에 탈당을 고민하는 분들은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그분들이 탈당까지 결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각자 뭐 그건 물론 당연한 겁니다만 네, 꽤 된다고 지금 않을까. 말씀하셨어요. 꽤 된다. 어느 정도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겁니까? 뭐 꽤 된다라는 게 고민이야 많이 하시겠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은 저는 몇 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분 정도 됩니까? 그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뭐 공천을 앞두고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당의 지지율이 비교적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광야에 홀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각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손가락 안 정도는 됩니까? 그러면 나오실 분들?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가 꽤 된다. 네, 하여튼 그분들도 많이 지금 괴로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거는 괴로운 분들이 있긴 있군요. 하여튼 괴로운 분들이 있다는 건 분명하군요. 그런데 이제 탈당을 하겠다라고 어제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비판하는 분들은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은 당은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 이 당 저 당 옮기면서 당 흔들지 말아라. 이런 비판이 쏟아집니다. 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분은 그렇지만 또 그동안 이제 양당 체제로 이렇게 공고화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 정치 기득권 체제를 깨고 뭔가 정치판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절박하게 생각하고 많은 것을 버리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른바 문자 폭탄, 18원 후원금 이런 것들이 요 사이에 좀 사실은 이제 크게 이야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 내에서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준 건가요? 결심하시는데? 뭐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아무래도 받았겠죠. 왜냐하면 거기 보면 뭐 빨리 꺼져라부터 시작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얘기들이 많고 또 어떨 때에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수천 통씩 받아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분풀이를 하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일반 지지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당 내부 사정을 굉장히 잘 알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수사 의뢰를 해달라고 지도부에 요청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건 지금 뭘 의심하시는 걸까요? 당 내부 사정을 깊숙이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문자들이 문자 폭탄으로 왔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성명이 이제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성명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는
내부가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 주도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예. 이것은 내부 사정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 연결이 돼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반적인 어떤 지지자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직적으로 일반적인 움직이고. 지지자들이 웬만해서야 이렇게 그렇게 뭐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아주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또 반복해서 또 비슷한 그 전화번호로 계속 보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예.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상처가 돼서 마지막 결심을 했다 이런 말씀. 이게 이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다른 어떤 고려 사항이 예. 별로 없게 만들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이현주 의원님, 네. 오늘 탈당 기자회견 몇 시에 하세요? 조금 있다가 9시 40분에 하기로 했습니다. 예,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헌법 84조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84조가 뭡니까 우선? 이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딱 요겁니다. 예. 근데 이 조항이 왜 갑자기 다시 들썩들썩합니까? 이 조항이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논란이 됐습니다. 예.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닌데 탄핵 소출을 하는 게 옳으냐. 그렇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냐 그런 논란이었죠. 맞아요. 최근에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두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무자격자라고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 조항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 왜 갑자기 헌법 84조가 다시 논란이냐 뭐 이것쯤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홍준표 후보 진짜 무자격자입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에 따라서 무자격자는 아닙니다. 유 후보는 어제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홍 후보는 지금 당선되더라도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한다. 예.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날로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한다. 그렇죠. 홍 후보는 대선 후보로 아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 없는 후보와 단일화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유승민 후보의 무자격자론입니다. 홍준표 무자격자. 그렇지만 헌법 27조 4항에는 예.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홍 후보는 아직은 무죄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따라서 대선 후보에 출마하는 자격은 됩니다. 어제 재판정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격은 됩니다. 네. 예. 유승민 후보가 주장하는 무자격자는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 공당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겠죠. 그렇겠죠. 네. 홍준표 후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절차대로 진행되는 게 맞을 건데요. 대부분은 오는 20일쯤 홍 지사 사건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배당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배당한다.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재판부를 이제 정한다는 얘기죠. 일정 잡는 거예요? 스케줄 잡는 거? 주심이 정해져야 이 재판 심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재판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되는 거죠. 20일에? 예, 대부분 관계자는 5월 9일까지 판결을 확정하기에는 촉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냐 정지할 것이냐 법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1심 유죄, 2심 무죄, 그리고 3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만약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진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직 상실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유죄가 무죄가 되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이제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들이 우려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가정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맞아요. 뭐 재판이 어떻게 된다면 이런 건데 일단 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가정을 하고 대부분이 재판을 통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이상의 유죄가 선고를 합니다. 그럼 이게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된다면은 홍 후보는 대통령직을 잃게 됩니다. 잃게 되는 거예요. 예, 현재로서는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크게 쟁점이 안 되는 것인데. 안 되는 것뿐이지. 홍 후보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뭐 이택수 대표 얘기를 했지만은 문재인 홍 후보가 양자 대결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게 크게 쟁점이 될 겁니다. 아, 근데 대통령이 지금 대법원 판결 나면 대통령이 잃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헌법 84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무슨 뭐 내란죄 이런 거 아니면은 형사상 소추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홍준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냐 대법원 판정이. 이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요. 정지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법 규정에는 대법원 관계자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이외의 세부적인 규정은 없다. 아하. 그러면서 소추를 사전적인 의미인 기소로만 볼 거냐. 그렇지 않고 기소도 못하는데 공소유지가 말이 되느냐. 재판도 안 된다는 걸로 볼 거냐. 넓게 볼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갈려요. 하긴 지금까지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어떤 재판 중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 된 사람은 없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된다는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죠. 홍준표 후보는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자유한국당으로 당을 바꾸면서 풀어줘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좀 뭐 문제가 있는 조항이긴 하죠. 그래서 유승민 후보의 그런 주장도 이런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84조 헌법 84조. 요 84조는요. 친박 단체들이 지금 파면 무효자다라는 주장할 때도 이 84조를 갖고 오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84조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 때도 항상 논란이 됐던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일부 친박 단체 아주 뭐 극소수입니다. 요즘에는 뭐 한 20몇 명, 뭐 30몇 명 뭐 그러지만은 서울구치소 내지는 삼성동 자택 주변에서 여전히 그런 시위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요.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 헌법 학자들 얘기도 그 얘기는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서는 일치했던 헌법학자들이 여기서는 좀 갈리는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봐야 한다.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거나 중단할 명분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은 임기 마칠 때까지 정지되고 임기가 끝나면은 다시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의견들이 대체로 엇갈리고 있고요. 지금 친박 단체들의 주장도 이 사람들은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이다. 헌법 84조에 따라서 구치소에 감금된 대통령을 즉각 청와대로 복귀해내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탄핵이 84조에 의해서 헌법 위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헌법 84조만 보는 모양인데 헌법 84조가 대통령에게 형사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만은 헌법 65조는 탄핵 소추를 규정하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헌법 65조 1항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 그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4항에는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을 의미한다. 물론 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지난 3월 1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최종 선고문 잠시 들어보시죠.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그러니까 이 얘기대로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한들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청취자 뭐 0034님 또 뭐 꽁태님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는데 이번 기회에 헌법 84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의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쨌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리가 헌법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들잖아요. 두 번째인가는 몇 글자 안 되는 글, 그러나 외우고 연습해서 쓰는 것이다 입니다. 연습하고 외워서 쓰는 거다? 그럼요. 현충원 방명록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막 영감이 팍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쓰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네요. 절대 아니죠. 전날부터 며칠 전부터 현충원 간다는데 뭘 써야 되나 막 고심하는 거예요. 미리 궁리해보고 직접 써보기도 하고 썼을 때 내가 획 하나 잘못 그으면 안 되니까. 맞춤법 틀려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 말씀도 드릴게요. 참모들한테 이 문장이 어떠냐 검증도 받고 또 쓰기 직전엔
이거 중요한데요. 날짜 잘못 쓰면 이거 큰 망신이에요. 오늘 며칠이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연습을 다 하고 궁리하고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적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큰 참사가 벌어지는데요. 말씀하신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맞춤법 틀리는 거. 맞아요. 지난 2007년 그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이명박 후보. 예. 당신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읍니다. 이거 기억납니다. 의에다가 비읍받침. 이거 습으로 바뀐 지 오래됐는데. 그리고 번영된 조국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받침 넣으면 안 되잖아요. 디귿 받침 넣으면 안 되잖아요.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치겠읍니다. 이렇게 썼어요. 5글자인데 2개를 틀렸어요. 네, 그 맞아요. 5글자 중에. 이거 두고두고 회자됐고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을 때 사람 사는 세상이란 말. 이거 뭐 사람들이 다 너무 익숙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람 사는 사회라고 썼어요. 이것도 구설수에 올랐고요. 그전에 현충원을 방문해서 방명록을 적었을 때는 미리 메모에 쪽지를 메모해서 갖고 와가지고 그거 보고 이렇게 베껴서 적었다고 그래가지고 논란이었는데 그러니까 몇 글자 안 되는 방명록이지만 맞춤법 틀리거나 잘못 표현하면 이거 평생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후보들은 연습해서 적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잠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되니까 미리들 열심히 연습하고 그럼요. 완벽하게 그거는 온다. 치명적인 거예요. 이거는. 세 번째 인간 뭡니까? 세 번째 인간은 참배가 곧 정치 철학이다입니다. 이거는 무슨 심오한 얘기인가요? 옛날에 진보 진영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면 지지층 다 떨어져 나갔어요. 난리가 났죠. 그 다음날 독재자한테 어떻게 참배하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반대로 보수 진영 후보들이 봉화마을 가면 이것도 봉부연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 대선 후보들의 참배를 보면서 정말 세상 많이 변했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제일 먼저 방문한 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갔더라고요. 5년 전에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부터 참배를 했거든요. 왜? 그만큼 국민통합 메시지가 절실하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는 무명용사 봉환시라고 일반 사병 묘역을 먼저 참배했거든요. 왜? 하루 전에 다녀간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를 하고 싶으니까. 다시 말해서 어딜 먼저 가느냐, 뭘 방명록에 적느냐, 참배 순서와 방명록에 쓴 몇 글자, 이 문구에도 정치적 행간이 숨어 있다.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선이 이제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 이례적인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남은 한 달이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는 엎치락 뒤치락 혹은 안 후보가 이기는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젯밤 YTN 여론조사가 저녁에 나오면서 밤새 화제를 뿌렸는데요. 이건 상당히 비현실적인 프레임이 만든 허구다, 허상이다 라는 주장과 실제로 문재인 대세로는 깨지고 있다는 증거다 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보내주시고요. 진짜 안철수 후보 말처럼 문재인의 시간이 가고 안철수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의 시간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이거를 뭐 평론가들과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예 당사자 양당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것으로 하죠. 먼저 민주당 문재인 캠프 전략본부장 맡으셨어요. 전병헌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예, 국민의당 김영환 최고위원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영환입니다. 예, 일단 짧게 두 분 답 좀 주세요. 먼저 전병헌 본부장님. 네. 문재인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문재인 대세론을 입증했는데 네. 과연 본선에서도 이 기운, 이 흐름 유효할까요? 여전히 문재인의 시간 맞습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지금 낮춰야 되겠다고 하면 그 안보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보는 국방 플러스 외교 플러스 남북관계 이 삼자가 결합되는 그런 이 관계입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뭐 대선판이 정말 술렁술렁합니다. 예. 하루 앞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30일 남았으니까 야 이번에 정말 짧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안 짧아요. 안 짧아요. 아직 한 10번은 더 뒤집어도 뒤집힐 것 같습니다. 행간에선 뭐 가지고 오셨어요? 대선 주자들이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딜까요? 현충원이죠. 맞습니다. 예. 여기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방명록에 친필로 추모글을 적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상징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뭡니까? 대선 주자들의 참배 정치, 방명록 정치,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길지는 않죠. 대부분 한 줄 뭐 쓰는데 그 한 문장 쓰는데 네. 꾹꾹 눌러서 아주 정성껏 씁니다. 아, 진짜 꾹꾹 눌러서 쓴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쓰는 이유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네, 거기에는 또 얼마나 고심하고 고민한 흔적이 담겨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명록 정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요. 그렇겠죠. 그럼 과연 어떤 글을 남겼을까? 먼저 문재인 후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 라임을 딱 맞췄어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 네. 안철수 후보. 나뉘어진 대한민국을 희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희망과 사랑으로 하나. 홍준표 후보. 필, 사, 즉, 생. 딱 4글자였어요. 4글자. 필사, 즉생. 예. 깔끔하죠. 유승민 후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유지를 받들어 조국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 예.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을 기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방명록 글귀도 오인오색이죠. 그러네요. 대선 주자들의 참배 정치, 그중에서도 방명록 정치. 이 행간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하이쿠 같은 문구에 우주가 담겨 있다입니다. 하이쿠라면은 그 흔히 단가라고도 불리고요. 시. 일본의 짧은 전통시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한 17글자 정도 되는 문장에 시인의 철학이나 세계관, 감성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꾹꾹 진짜 압축해서 눌러 쓴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홍시여 젊었을 때는 너도 무척 떨벗지. 한 줄이 끝이에요? 네. 이 얼마나 인생이 함축되어 있는 시입니까? 이게 바로 하이쿠입니다. 네, 젊은 시절을 딱 떠올리게 하잖아요. 맞아요. 대선 후보들의 방명록도 하이쿠랑 비슷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이 추모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 여기에는 정의로운 사회를 강조하면서도 국민 화합의 메시지. 이걸 이제 담은 겁니다. 국민 화합의 메시지. 네. 나는 모두의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 그렇죠. 문재인 후보 항상 얘기되는 부분이 이제 확장성 부분이잖아요. 네, 나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다. 네. 이걸 담는 거죠. 안철수 후보. 나뉘어진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비슷하네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저쪽은 통합시키고 이쪽은 나뉘어진 거를 다시 붙이는 화합의 의미를 좀 더 담았다. 예.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국민통합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죠. 필사즉생 홍준표 후보는요? 죽고 잠을 산다. 그 말 그대로예요. 보수정당 지금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 위기를 내가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승민 후보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표현. 이거 정의란 말이 굉장히 주목될 만한데요. 유승민 후보가 유독 많이 쓰는 단어가 정의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유현희 원내대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반기를 들고 서로 이제 갈등을 빚었을 때 그때부터 정의라는 단어를 계속 줄고 사용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또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해 보면요. 독자 노선을 계속 걸어나가겠다. 이런 뜻도 같이 담고 있는 결기가 들어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심상정 후보는요? 심상정 후보의 메시지. 무명의 영웅들을 기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과 달리 무명의 이 영웅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특해요. 심상정 후보의 것이. 네네. 유독 이제 영웅이란 말을 강조했는데요. 누굽니까 그 영웅? 노동자와 서민이 바로 그 영웅이다. 노동자와 서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역시. 그런 의미를 이 방명록에도 꼭꼭 담아서 메시지를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간 하이쿠. 우주가 담겨 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우병우와 박근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검찰 조사 다 받는 거죠. 네, 먼저 박근혜. 이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의 2차 방문 조사를 받습니다. 예. 그제 1차 조사 때 모든 혐의 부인했었는데 오늘 검찰이 어떻게 다루는지 보고요. 박근혜 구속기간 9일까지인데 일단 이 구속기간은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연장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우병우 전 수석 검찰에 또 소환이 됩니다. 예, 10시에 소환되는데요. 검찰은 우병우 관련해서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우병우 뒤를 뒤지기 위해서 한 달간 50여 명을 조사했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도 임의로 제출받았는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세 번째 소환 만에
과연 구속이 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병우 구속이냐 아니냐 이 부분. 다음 포인트 뭡니까? 요동치는 대선 지형입니다.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게요. 이 문재인 대세론에서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로 급속히 재편되는 모양새죠. 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은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이 탈당해서 안철수 캠프로 갑니다. 오늘 탈당 선언을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집단 탈당하려고 했다가 일단 혼자 탈당을 결행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그러면 지금 고민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일단 원외 위원장들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도미노 탈당이 오는지가 관심사인데 앞으로 안철수 상승세에 따라서는 이 현역 의원들도 이 엉덩이가 들썩들썩할 것 같습니다. 10여 명 정도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고민이. 예. 이현주 의원은 저희가 어제 계속 접촉했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공식 선언을 한 뒤에 인터뷰는 진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잠시 후에 문재인 캠프 또 국민의당 캠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복불복 세월호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하중 테스트를 벌였어요. 어떻게든 이번 소족이 끝나기 전에 들어 올리자 이런 노력인데. 근데 복불복이 뭡니까? 세월호를 다루는 이 해수부의 태도가 복불복인데요. 모든 거를 지금 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월호 무게 예측이 틀리면서 이제 모든 걸 운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어젯밤부터 세월호를 운송 장비에 일단 올려놓고 보는 시험, 이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운송 장비가 세월호 무게를 견디면 오늘 육상 거치 작업에 바로 들어가고 만약에 실패하면 더 단단한 운송 장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이 새로운 운송 장비를 투입하는 데만 또 2, 3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이고 좀 애타는 가족들 심정, 국민들 심정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는데. 예. 마지막 포인트 가죠. 오늘 내일 북한 문제가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오늘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데 트럼프가 이 시진핑에게 북한 문제 해법을 가져오라 이렇게 예고를 했었죠. 오늘은 그런데 북한 문제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안 하면 미국이 하겠다는 건데 북한 타격이 해법이라고 믿는 트럼프이기에 참 걱정되는 말입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속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모든 선택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선택지가 이 얘기는 모든 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석이 되죠? 예, 잠시 후에 이 얘기 좀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미국의 MBC라는 방송국 아시죠? 이 방송의 저녁 뉴스 앵커가 우리나라 오산 기지에 와서 어제로서 3일째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해외로 나와서 생방송을 하는 건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주목해야 된다라는 반증으로 저희에겐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백악관이요. 북한은 수년간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을 촉발시키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 정상이 현지 시각으로 6일에 만납니다. 지금 한반도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돼서요. 이분을 만나고 가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을 해보죠. 정세현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이 시각 생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북한이 발사체 발포했다는 속보가 나와서 깜짝 놀라면서 들어왔거든요. 예. 이것도 일종의 무력 시위죠? 그렇죠. 예. 아니 미국하고 중국이 정상회담하는데 왜 북한이 무력 시위합니까? 우선 이 시기적으로 이게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에 있어요. 4월 말까지. 예.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중에는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위협적인 군함이나 비행기들이 이것도 압박 전술이다. 아니 우리 방송도 우리 언론도 가령 어느 다른 나라하고의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한 관계가 일어났을 때 누구 편이 돼요? 국익을 생각하겠죠 아무래도.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중국한테 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을 선제 타격하면 북한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다친다. 어차피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에 발전에 도움이 안 되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선제 타격론이니 뭐 북한이 4월에 6차 핵실험할 거라는 이런 설들은 다 설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꼭 설이라고 볼 수만은 없죠. 북한이 가만 보면 그동안의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와는 다른 계산을 셈법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식대로 이제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의회의 소위 기상천외 발상을 해가지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뜬금없고 황당한 결정들이 나올 때가 있죠.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뭐 이번에 그동안에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고 그러는데 가지고 놀았다는 게 이게 뒤통수 때리는 일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많이 당했죠. 그래서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준비된 6차 핵실험을 마저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국 간의 어떤 간접적인 딜을 하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생각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요? 중국이 계속 중국한테 이렇게 하청을 주는 식으로 너희들이 북한의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뭐 미사일도 더 이상 발사하지 않도록 만들지 않으면은 군사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오면은 그래 헐터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사고를 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나저나 정 전 장관님 문재인 후보의 자문역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고 있어요. 근데 별로 그 대단한 자리 잘. 100여 명 중에 한 분이시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나오신 김에 하나 좀 여쭙고 가려고요. 시간 별로 없지만.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 김정남 암살 사건을 이승만 박정희 정권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비난만 할 처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다른 모든 당이 일제히 비난 성명 냈었어요. 문재인 후보 안보관 불안한 거 아니냐. 어떻게 김정남 암살하고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을 비교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안보관 논쟁으로 이어졌는데 당사자가 나오신 김에 이거 답 한번 주시죠. 우선 첫째 그때 그 김정남 암살 사건은 사실은 그 형제간의 정치 권력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쟁자는 제가 올라온 게 정치가들의 그 속성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그 흑역사가 있었다. 박정희 정권 때는 김대중 당시의 야당 지도자를 동계에서 납치해서 태평양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살려주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정권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보 문제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때 그 황교안 총리가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종의 안보 위기론을 좀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그런 이제 그 논리로 회의도 주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김정남 암살 사건과 안보는 무관하다. 이건 김정남 암살 저희들끼리 내부 문제인데 왜 이것을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논리로 쓰려고 근거로 쓰려고 그러냐는 그런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픈 곳을 찔렸는지 안보관으로 바로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김정남 암살 사건을 가지고 일종의 북풍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는 경고였습니까? 그런데 이 안보라는 것에 지금 문재인 후보가 됐건 야당 또는 진보 인사들의 안보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안보는 국방이 전부예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보관이 튼튼하다고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게 협상으로도 문제를 풀어가지고 안보 상황을 좀 안보 위기를 상공이나 영해를 이제 비행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한 견제 의미도 있고. 그건 이제 항상 있는 거고. 그걸 이제 훈련 때 항상 하는 거고. 근데 이번에 시기적으로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쏜 건, 발사한 것은, 이번에 북한 문제를 가지고 미중 간에 빅딜을 할 때, 함부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라. 만약 군사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당신들 얼마든지
공격하고 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하는 것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이제 만나면 분명히 우리 얘기 할 텐데, 우리 북한 얘기 할 텐데 그때 너희들 조심해라. 이런 경고. 지금 빅딜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미중 간의 빅딜, 북한 문제를 놓고.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중 간의 그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미국이 작년 한 해만 중국으로부터 받은 무역 적자가 5,400억 달러예요. 5,400억 달러면 우리 국방비, 금년 국방비의 13배도 넘는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조 한 5천억 달러 정도의 GDP를 작년에 생산했는데 그게 3분의 1 넘는 돈 아닙니까? 그러네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흑자 보는 것을 좀 줄여라. 도리어 우리 미국으로서는 관세 장벽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제 겁을 줄 겁니다. 근데 미국이 또 중국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고속철도를 놔달라는 겁니다. 고속철도요? 그게 한 1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요? 고속철도? 미국에 그러니까 그 공업지대로 통하는 그런 그 고속철도를 그거를 왜 중국한테 놔달라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명분은 뭡니까? 중국한테 5,400억 달러씩 뺏기는 상황에서 돈을 못 모았기 때문에 무역 적자도 지금 그 줄이고 그리고 너희들 그동안에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고속철도를 놔라 하는 그런 경제 거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 지금 북핵 문제, 사드 문제가 끼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에 몇 가지 요구를 들어주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사드 이것은 좀 미국이 입장을 좀 다시 조정하라 하는 식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빅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은 내놓기만 하고 미국은 아무것도 안 주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당신들 요구 들어줄 테니 당신도 우리 요구 들어달라라는 때 그 요구가 사드 배치 좀 어떻게 철회해봐라, 연기해봐라 뭐 이런 요구가 될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미국이 들어줄까요 그걸? 이미 사드 들어와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아니요, 이제 일부 부품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완전히 조립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조립을 해도 운용 시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동이죠, 가동. 그렇죠. 가동을 연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이번에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챙겨야 될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중국한테도 뭔가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줄 거라고 보세요? 안 주고 안 되죠. 그게 상호주의로 하는 거지 협상을 일방적으로 못 됩니까? 그 경제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사드가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고. 희망도 섞여 있고. 아니, 이거 우리 문제니까. 근데 사실 요즘 이제 북한을 향한 미국의 발언을 보면 쉽게 그 문제를 양보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지난 3월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 우리는 경제, 안보, 외교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 이랬고요. 미국의 MBC 방송의 간판 앵커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계속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녁 메인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외국 가가지고 이렇게 생방송하는 건 뭐 이라크전 같은 큰 일이 터졌을 때 이런 게 터졌을 때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 지금 뭐 북한 선제 타격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군사적인 충돌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해외에선 하고 있고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저는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장외 압박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아니 MBC는 방송국인데요. 가제는 개편 아닙니까? 그렇게 보십니까?